강릉 경포호 옆에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이 있습니다. 초당인데요. 이 초당은 이 마을 이름이기도 합니다마는 조선 중기 이 마을에 살았던 성리학자 허엽 선생의 호이기도 합니다. 마을 이름과 허엽 선생의 호,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초당 마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초당 허엽 선생과 초당 마을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가는 또 원래 그 오죽본 바로 옆이거든요. 대단한 이 지역의 도시가 나왔는데 청백한 사람이다. 청렴한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좀 계획적이고 예. 선적인 도가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밀양생산에서 팔았으면 CEO가 하나 나오긴 했겠죠. 그러나 경비 음식을 더 별스럽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셨을 듯하다. 자, 오늘 이야기,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순표 이사장님, 이 초당 마을에 대해서 먼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국가 그 지정 그 문화재로 이렇게 사적 뭐 몇 호죠? 490호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토되는 이제 유물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은 그 선사 시대나 또 철기,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런 유물들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미뤄봐서 그때부터 하나의 그 촌락을 이루고 네. 산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적으로 보면은 뭐 거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다가 있고 그렇죠. 또 호수가 옆에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풍류를 즐기고 사람다운 삶을 그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곳이에요. 네. 그 전국에 보면 이렇게 좀 조금은 좀 이렇게 있죠. 흔한 예, 그렇죠. 그런 그 이름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초당이라는 마을이 먼저고 허엽 선생님의 호를 혹시 마을에서 따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사장님 어떤 게 호가 네, 먼저냐? 네, 마을이 호가 먼저. 그렇죠. 네, 예, 제가 예. 그게 좀 일부에서는 네. 뭐 초당 선생님을 이제 존경한 나머지 네. 또는 종중에서는 초당 선생님의 그 초당 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뭐 호가 초당 선생님의 그걸 따서 마을 이름을 그렇게 했다고 아마 그건 희망사일 거예요. 대체로 봤을 때는 네. 그 사는 지역 연관에 되어서 호를 했으니까요.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허엽이라는 분이 당대로서는 아마 최고 가는 지식인이었을 네. 때인데 당신이 당신 호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냥 그런데 그분이 강릉에 살러 오셨다. 굳이 그래서 지명과 마을 이름과 호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아마 허엽 선생이 초당 마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좀 다른 면에서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볼게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에서 그 허엽 선생이 얘기의 초점은 허엽 선생이 그 초당 마을 기존에 있던 초당 마을에서 자기 호로 삼았다. 풀초자 집당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삼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허엽 선생이 초당 마을에 그 초당 지금 초당동이죠. 지금은 초당동에 인연을 맺은 것은 한참 성년이 되고 난 다음이죠, 그죠? 예, 두 번째 부인으로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찬주 한씨는 한씨. 돌아가시고 예, 예. 두 번째 부인으로 맞으신 분이 김광철의 딸, 예조 참판을 하던 김광철의 딸 그 강릉김 씨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식도 이미 있었고 상당히 성년이 된 상황에서 일종의 여기가 처가 아닙니까, 그죠? 처가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데 이 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몇 살 때 이렇게 붙였겠느냐,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보통 호를 미리 중년에 와서 짓지 않고 저도 확정할 수는 없어요. 확정할 수 없는데 그런 던지시네.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는데 호 얘기 나왔으니까 호나 자 같은 경우는 그 20살 정도에 이제 되면은 네. 뭐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나 예, 예. 또 임금이나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호를 예. 자를 자도 쓰잖아요. 쓰고. 자를 쓰고 호를 자도 쓰잖아요. 쓰고. 근데 그죠? 그게 이제 예, 한 예. 20세 정도라면 한 20세 정도죠. 그 예. 20세 훨씬 후반이에요. 네. 후란 말이에요. 한 30, 뭐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면을 고려해 보면은 기존의 그 이 허엽 선생의 호가 초당이었고 결국은 거기 들어와서 사시다 보니까 그 종중에서 그 얘기하는 대로 그 뭐 흠모하거든지 뭐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마을 이름을 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 예. 분도 많이 있죠. 닭이 그런 먼저냐 생각이 계란이 드네요. 먼저냐에 대한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론을 아니. 집 균형이 맞춰져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이 바로 이 여행인데요. 시간 여행, 오늘 어떤 여행을 떠날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혜옥 선생님 안내해 주십시오. 강릉시 초당동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엔 복원한 생가와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강릉의 대표적인 문인 허균과 헌안설원 잘 아시죠? 그들의 아버지인 초당 허엽 선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선생님, 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네. 초당 허엽 선생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예. 조선시대 그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한옥의 어떤 그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이곳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았던 초당 허엽 선생보다는 자녀인 허균과 헌안설원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허엽 선생은 일남 이녀를 둔 첫 번째 부인과 사별 후 강릉 김씨와 재혼해서 허봉, 난설원, 허균 3남매를 더 얻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 허엽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죠? 네, 아주 강직하시고 네. 청렴결백하고 네. 아주 성격이 좀 고두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허엽 선생님네 집안에 이 마을에서 대대로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고 사신 건가요? 예, 그 허엽 선생님은 경상 감사로 내려오셔가지고 네. 이 자리에 자리를 잡으시고 네네. 교산 허균 선생님을 뭔가 네. 뭐 난설은 할머니도 여기서 나시고 그러면 그 허엽 선생님한테는 이 집이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집이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술대문을 들어서면 널찍한 사랑마당이 있고 그 안에 미음자형의 본체가 나오는데요.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한쪽에 우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초당 도부의 탄생을 결정지었던 우물터죠. 기념관에 들어가면 허엽 선생의 자취를 보다 찬찬히 알 수 있는데요. 당대 대학자였던 서경덕과 이항에게 수학한 허엽 선생은 문인이자 학자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조선시대 허씨 집안 5대 문장가 중 한 분이기도 하죠. 그가 지은 시문집인 초당집만 봐도 그가 문장가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진리에 자리한 A일당 터입니다. A일당이란 허엽 선생의 처갓집이 있던 터를 말하죠. 선생님, 네. 이 근처가 허엽 선생님 처갓집이라고. 예, 여기가 알고 바로 있는데, L땅터입니다. 그렇구나. 김광철 씨의 그 본가
그러니까 네네. 처갓집이죠. 아, 허엽 초당 네. 허엽 선생님의 처가. 그렇구나. 어우, 주변에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터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 집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그 기운이 맞지 않는 사람이 음. 이 보통 사람은 여기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가 봐요. A일당 인근 바닷가에 있는 둥근 바위 교문암인데요. 이 바위 밑에 늙은 이무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바위를 깨뜨리고 바다로 떠났는데요. 이무기 교자를 써서 이무기가 떠난 문, 교문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허균의 호인 교산이 바로 이 이무기 산이란 뜻입니다. 뒷산에 오르면 교산 10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인적이 드물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허균은 초당보다는 외가인 A일당이 있는 사천에서 어려서부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강릉 땅 곳곳에 허엽 집안의 자취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허균 난설원 생가터를 한 번씩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화면 속의 풍경들이 또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허엽과 초당,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허엽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홍 작가님? 우리가 그 너무 잘 아는 조선시대의 그 최고의 문장가라고 할 수 있는 허균하고 최고의 여류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허난설원의 아버님이 예. 부친이 되시는 분이고, 지금부터 뭐 대충 따져보면 한 450년 정도 됐죠. 이게 조선 명종 때하고 이어서 선조 때에 네. 이 삼척 부사, 그 다음에 승지, 그 다음에 홍문관 부제학, 뭐 그 또 대사관, 네. 대사헌, 경상감사 이런 요직들을 두루두루 거친 중신이었다. 이렇게 그 축약을 해볼 수 있겠고, 네. 유교 사회에 틀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상당히 그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그 따님이 그렇게 이 어떤 문명을 세상에 떨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쌀 수 있었던 것이, 문학적 재능을 쌀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그 어떤 개방적인 그 스타일, 성향, 또 그로 인해서 개방적인 그 집안의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강릉에는 언제 와서 언제까지 사신 걸로 이렇게 전 이사님 좀 얘기해 주시죠. 34살에 이제 호봉을 낳았어요. 이제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아마 한두 해 전에 이제 뭐 결혼하지 않았겠는가. 아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그 자료를 보면은 36살 때 말이죠. 그 종갓집이 불이 타서 네. 어떤 제목을 황해도에서 제목을 이제 그 옮겨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아마 그때 뭐 부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관직을 이용해서 네. 무리하게 시켰다고 해서 예. 뭐 그 당시에 재물을 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면직을 됐었어요. 네. 아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간이 있어서 처갓집이 있는 우리 강릉으로 와서 이제 쉬었다 그럽니다. 예. 네, 강릉에서 지내던 그때 당시에 그 얘기에는 초당뿐만이 아니라 예, 예. 그 처갓집인 그 A일당 이야기가 항상 예, 예.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내 아들인 허균 선생님도 거기서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A일당 바로 뒷산의 이름을 따서 교산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 예. 호도 지었는데, 혹시 여기에 그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L땅이라고 하는 게 그 허균의 외조부, 그러니까 허엽 선생의 장인이죠. 예. 장인이 되시는 김광철의 이제 호이자 노모를 그 당시에 그 김광철이 자기 노모를 모시고 살던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네. 별장이라고 보여요. 별장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A라는 게 사랑 애자와 그 날일자니까 나를 사랑한다. 예. 이게 조금 의역을 해보면은, 날이 날마다 지나가는 것을 애는 사랑한다는 뜻보다도 아낀다. 예.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바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노모는 이제 연세가 높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가급적
생각 같아서는 시간을 붙들고 싶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효심 그렇죠. 깊은 그런 그런 깊은 것도,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하튼 이 백두대간에서 내려온 이 전기가 그러니까 그 이제 오대산서부터 시작하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전기가 모이는 여기가 명당터다. 그렇게 간주를 해서 그 김광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인 이제 그 허엽 선생의 뭡니까 그 장인어른 김광철은 이 허엽 부부가 오더라도 네. 여기에 오더라도 이 동침을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왜? 전기를 뺏기면 이게 강릉김 씨가 아니고 그 양천호 씨한테 네.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니까. 예, 예. 딸인데도. 그래서 그 딸인데도 그렇죠. 딸인데도. 그 정도로 추가 이제 외인인 걸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동침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뭐 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심한 틈을 타서 네. 그 이 허엽 부부가 동침을 해서 네. 그 뭐랄까 그 애일 땅에 그 기운을. 길을 받아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 이 허균의 중형이 되시는 네. 그러니까 동복형인데 그 허봉이라고 하는 예. 분이고 허봉이라고 하는 분이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허엽 선생도 그 애일 땅에서 예. 수태를 했고 네. 거기서 났다 이런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허엽 선생 하면 사실 우리 조선 정치사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서인 동인할 때 그 동인의 영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서인 하면은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보수, 동인 이러면 진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쉽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허엽 선생이 이 동서분당이 일어나면서 이 동인의 영수가 됐단 말이에요. 동서분당은 도대체 그 시점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고 또 그러면 당시에 이 동인의 영수였던 허엽 선생이 주장하는 바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화담 서경덕의 제자입니다. 네. 허엽 선생은. 그리고 뒤에 네. 퇴계 이황 선생, 네. 남명 조식 선생 문화에 가서도 학문 수학을 했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그분들이 뭉쳐진 정치 세력이 동인이에요. 네. 동인이고 상대적으로 서인은 경기도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뭉쳐졌는데 여기에 동인과 서인을 처음에 이렇게 좀 중재해서 예. 서로 화합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분당이라고도 하고 예. 붕당이라고도 예. 합니다만은 서로 화합시키려고 했던 성향이 율곡 이 선생인데 결국 나중에 그걸 포기하고 서인으로 스스로 정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까웠던 성원이라는 분도 같이 해서 동인, 서인 구분이 생기죠. 예. 근데 이 구분의 발단은 그 시절의 정치사를 좀 봐야 되는데 딱딱한 얘기니까 가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거 청산을 네. 어떻게 할래? 아하. 과거 청산 문제를 두고 강온 예. 대립양상을 띠는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네. 강성이냐 온건이냐 뭐 요 정도의 예. 구분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초당 허엽 선생은 동인의 영수로서 동인의 리더로서 예. 여기서 한 가지 지방사적으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인의 영수는 초당 허엽입니다. 네. 네. 서인의 영수는 율곡. 율곡이 저 신기하죠. 두 분이 강릉과 강한 인연을 갖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강릉 사람들은 상당한 자긍심 그렇겠네요. 내지는 긍지.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여야당의 수장들이 네, 지금 다 다. 여기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선을 다 아우르는 그것도 여기서 태어났고 네. 자식을 여기서 낳은 장본인들입니다. 예. 아마 지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화두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두 분이 같은 어쨌든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사시는 그 거리가 주거지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교분을 나누거나 그러진 않았나. 집안 얘기를 좀 여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요. 초당 허엽 선생하고 네네. 율곡 이 선생은
나이 차이는 좀 있잖아요. 나이로 보면은 네. 한 20년 차이 그러니까, 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초당 허엽 선생이 20년 선배지요. 네. 선배인데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대에 서로 버금가는 예. 지식인들이고 예. 또 한때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인연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에서 정객으로 같이 예. 활동을 했고 상당한 인연이 있다. 초당과 예, 예. 초당과 오죽헌. 네. 그러니까 초당은 지금도 초당이지만 이제 예. 오죽헌 근처는 지금 지변동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고유 지명은 모솔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 참 좀 개인적으로도 자긍심이 생깁니다. 저희 증조 할머님 태코가 초당 때이신데 또 저희 그 본가는 또 원래 그 오죽헌 바로 옆이거든요. 대단한 이 지역에서 제가 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지금. 그 허엽 선생이 청백리, 이 청백리가 사실 대단한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당시에 어떻습니까? 청백리, 조선시대 청백리 어떤 상입니까, 이 교수님? 청백한 벼슬아치다라는 네. 의미겠지요. 대치되는 개념을 얘기하라 그러면 탐관, 오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청백리라고 하는 상은 아마 조선 500년 역사 내내 네. 운영되었던 상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청백리 상을 받을 만합니다라고 추천을 하는 자면은 네. 적어도 2품 이상의 벼슬을 그러니까 육조에 근무한다거나 예. 예. 그다음에 의정부에 근무한다거나 한성부에 근무한다거나 그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 관직자들만이 추천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당시 일반 선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혹시 자기 이름이라도 거론되면 네. 무슨 일단 내가 감히 겸손하게 이렇게. 네. 내가 감히 그 정도로 아주 존중받았던 상인, 예. 중시 여겼던 상인데 국가에서는 이거 왜 운영했습니까? 바로잡는 예. 선비들의 또는 관리들의 기풍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목적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청백리상을 받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네. 특별히 서용함으로 인해서 네. 권장해 가는 거지요. 예. 이 청백리는 대충 그 이 기록에 보면은 한 200명 정도 됐죠. 200명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데는 218명, 뭐 청성고에 186명,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 137명 해서 한 200명 됐기 때문에 대충 500년 역사로 따지면은 2년 내지 3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니까 예.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그 본인은 물론 이 가문에도 큰 영광으로 당연히 됐을 테고 후손들한테도 상당한 특전이 여러 가지 벼슬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주어진 것이 이 청백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당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두부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여기 가서 먹습니다만은 시간 여행 강원에서 이혜옥 선생님이 제가 늘 좋은 곳 다녀오시기 때문에 부러워했는데 네. 오늘은 맛있는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바로 이 두부, 초당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오셨거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당하면 떠오른 것 바로 초당두부 아닐까요? 두부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때 허균의 아버님인 허엽 선생님께서 그 소나무 숲의 맑은 우물과 그 다음에 앞에 동해바다의 맑은 물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최근에 많이 만들게 된 거는 해방 이후 6.25 사변 지나고 그 홀로 되신 어머님들이 그 생계수단으로 그 두부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은 그게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초당두부가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초당두부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응고제로 쓰는 게 바닷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맛이 부드럽습니다. 그 간수로 쓰게 되면은 약간 애린 맛이나 뭐 쓴맛이 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나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맛이 그냥 콩 그대로의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아마 초당두부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는 초당두부. 소금 대신 동해안의 맑은 바닷물을 응고제로 사용하는 게 맛의 비결인데요. 바닷물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천연 응고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또 콩의 풍미를 한껏 살려낸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가자 뭉글뭉글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바다향이 배인 두부는 더 부들부들하고 탱탱하고 맛도 훨씬 감칠맛이 나죠. 이대로 먹어도 별미 아니겠어요? 지금 뭐 화면 보면서 군침들이 좀 네.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처음 하시거든요. 지금 뭐 순두부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모두부로도 만들어서 많이들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허엽 선생이 처음으로 바닷물로 간수를 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과연 최초로 이렇게 허엽 선생이 쓴 게 맞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선비께서 바닷물을 직접 이렇게 가져와서 간수를 쫙 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러진 예, 않았고요. 이사장님부터 말씀 좀. 그렇진 않을 것이고 저는 이제 네. 뭐냐 하면은 이제 허엽 선생님이 그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서 어떤 개혁적이고 또 예. 선적인 도가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실은 초당두부가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에서 이제 어떤 잔치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 두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가 지금부터 한 450년, 5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을 구하는 것도 뭐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콩을 이제 구해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어떤 번쩍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이제 바닷물을 길러 오라고 아마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인들이 바닷물도 가져오고 이제 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뭐 이렇게 감춘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허엽 선생님은 뭐 명예에 가셨다가 두부 만드는 걸 배워오셨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초당에 오셔서 그 마을 주민들이 콩을 많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 이제 두부 만드는 법을 이렇게 그 전파를 해줬다. 저는 또 그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안 그렇죠. 먹었나요? 아니 두부를 먹었죠. 먹었는데 이 초당 허엽 선생과 그 두부 얘기는 그러니까 초당 순두부. 예. 결론은 뭡니까? 초당 순두부는 허엽 선생 머리에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 예, 결론이 예. 이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갈래는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익 선생님도 얘기하고 그런데 또 이제 정돈된 스토리 중엔 이런 게 있죠. 허엽 선생이 그 삼척부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랬죠. 삼척부사로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동해가 없었고 삼척하고 강릉은 이제 붙어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본가가 됐던 아니면 처가가 됐던 네.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그 두부를 먹게 됐는데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해안은 그 당시에 천일염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고 이제 근데 콩 같은 거는 이 인근에서도 뭐 구할 상당히 수 산악지대니까 있죠. 예, 예.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분이 실천적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 관료 생활을 할 때에 서울 그렇죠. 예. 서울 발탁까지도 건의를 해요. 서자들.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그 허균 선생의 어떤 사상하고도 관련이 통계통이죠. 돼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많은 소외된 그 인재들을 갖다 발탁하고 이럴 정도로다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 초당두부의 그 아이디어도 냈다. 허엽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삼척 부사로 했을 때 이 본가에 들르게 되니까 이 두부를 내 가지고서 이제 뭐 두부 먹은 지는 오래됐으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 오는 걸 보고서는 만드는 걸 보고 그렇게 보니까 두 가지지. 하나는 샘물 아까도 나오더만 우물. 그 물맛이 좋은데 그거 가지고 하면은 참 두부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꼭 그 귀한 천일염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하느냐 간수를 그러지 말고 그 바로 앞에가 강문 바닷가 아닙니까? 강문에 나가서 그걸 떠다가 바닷물에다가 간수를 써봐라 해서 했더니 이게 딱 먹어보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제 시처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허엽 선생님이 두부 제조 기술을 중국에서 배워왔다는 설. 네. 네. 동해안에 천일염이 안 나니까 바닷물을 예. 사용하게 했다는 설에 불과한 거지요. 예. 설에 물론 불과한 맞습니다. 네. 설이에요. 우선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 배워오기 전에 네네. 조선 초기부터 이미 두부는 두부가? 제작해서 예. 만들어서 그럼요. 생활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허엽 선생이 중국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다라는 설을 따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일염이 없다라고 동해안에 소금이 생산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동해안에도 여기 강릉 지방만 네. 약 20곳 이상의 염분이라는 걸 가지고 소금을 제작을 해서 그걸로 세금도 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소금을 만들어서 네. 사용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예. 네네. 허엽 선생 이전에도. 그러면 허엽 선생의 역할을 초당 순두부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될까? 저는 과전이에요. 강릉 지방 사람들이 네. 어쩌면 허엽 선생님 이전부터 두부 만들어서 생활에 활용했을 것이다 예. 라고 보지요. 다만 바닷물을 활용하는 데서 초당 선생의 어떤 역할이 좀 있었을까라는 데 주목은 합니다. 예. 또 초당 선생님이 40대 중반쯤에 강릉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네네. 생활을 하시다가 네. 제가 보기에 길게 봐서 한 5, 6년 정도 생활하시면 다시 관직 생활을 나가는데 그러면 강릉에 와서 생활하셨다는 얘기는 개인 생애에서 보면 지극히 한가로운 생활일 수 있었다. 예. 그 한가로운 시간에 약간 별미 음식을 네. 더 별스럽게 네. 만드는데 신경을 쓰셨을 듯하다. 네. 허엽 선생의 아드님인 교산 허균이 예. 남겨놓은 문집이 있죠. 예. 예. 그 문집에 도문대작이라는 네. 그게 별미 노트라는 음식 네. 음식. 비평서. 네. 비평서지요. 분평서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강릉 음식으로 방풍죽, 그게 제일 첫 대목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마 배일 것 같은데 과일, 천사배라는 많이 나오죠.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허씨 일가에 예. 음식에 대한 별다른 애정이 특별한 애정이 좀 있었으니 않나 하는 그 말씀도 생각도 상당히 일리가 해봅니다. 있는데. 네.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허균, 허난설은 이제 허엽 선생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허균, 허난설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 역시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허난설원을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무산무협 기소삼 무산무협의 가을빛이 쓸쓸하다. 내 여식이지만 강간파랑 어찌 저리 여문의 기질을 타고났었고 강물 파도는 자네도 봤나? 두보 200에 버금가는 솜실세. 더 놀라운 건 이걸 쓰니가 조선의 여인이라 하네. 조그만 나라라 없인 여겼는데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 우리 균이가 벌써 다 컸구나. 이렇게 글을 잘 쓰다니. 정말 잘 썼는데 한국어 모자라는구나. 우와 멋지다 누이. 정말 최고야 최고. 그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김첨대감의 아들인데 너보단 한 살 더 위더구나. 저에게 며칠 생각할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문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살림살이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한시는 무슨 한시? 내 2번 다시 말 않겠다. 시를 쓴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거라. 알겠느냐? 이 책을 너에게 보이노니 열심히 권하는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희미해져가는 두부의 소리가 너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인.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허엽 이러면은 이제 난설원과 허균의 아버지로만 유명합니다만은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신 것처럼 허봉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강릉 김씨 2번째 부인과 낳은 그 첫 자식이 허봉일 텐데 허봉 선생과 난설원 허초이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허봉 어떤 분인 선수 난설원 허초는 이제 나이를 하면 이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난설원님보다도 나이가 6살 밑에 동생이 허균이고 12살 위에 오빠가 작은 오빠가 되죠.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분이 이제 하곡 허봉이 됩니다. 그래서 난설원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은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준 분이 바로 호봉이다. 작은 오빠 호봉이였다. 그래서 호봉이 그분이 이제 36살 때 돌아가셨어요.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제 상당히 길지만은 8살에 돌아가셨는데 작은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난설원도 이제 27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뭐 난설원 같은 경우는 당대 여류 문인으로서 중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할 만큼이잖아요. 이규대 교수님, 실제로 그 난설원의 그 가치 정말 대단한 거 맞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써. 표정에서 읽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당 시대에 집에 딸 자식한테 문자를 가르치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관행은 흔한 관행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 사랑, 오빠의 여동생 사랑. 특히 허씨 집안의 남자들 4분이 다 중국을 다녀왔어요. 사신으로 다녀가고 사신의 서장관으로 따라갔다 오고. 근데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외동딸에게 아마 많은 선물이 왔을 터인데 그 선물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서적이에요.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죠. 다른 집은 책 한 권 구하려고 그러면 등잔불 켜놓고 밤새도록 그거 필사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남자들이 다 구해다 줄 정도고 초당동에 서재를 줄 정도로 다양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의미지요. 난설원은 결론적으로 그 조선조 그 최고의 여류 시인이고 이미 400여 년 전에 한류 스타였다. 저는 그렇게 요새 한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 그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이 당시에 그 중국의 주지번이라고 하는 하는 문사가 그 난설원 집을 내고 해서 뭐 그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시집이 거기서 발간되려면은 장안에 무슨 뭐 지가 그러니까 종이값이 막 뛰었다. 네. 헌안서론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런 얘기라든지 뭐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고 일본에서도 1711년에 예. 그 분다이아 지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헌안서론 시집을 내고 제가 그 알기로 지금도 이 베이징대 그러니까 북경대 그 도서관에 헌안서론 관련한 자료가 굉장히 많고 또 그 강좌도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각종 논문도 네. 북경대에서 논문도 이 헌안서론을 가지고 쓴 논문이 많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 난설원 또 그의 남동생인 교산 허균도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홍길동전의 저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만약에 더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규대 교수님, 그 허균에 대해서 정치사적인 인물론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손꼽히는 개혁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다. 그렇게 정리가 될 터인데 네. 이분의 한두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천하에서 두려워할 바는 백성뿐이니라. 네.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라는 아마 이분이 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네. 정치 생활에서의 바탕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를 호통시키자. 네. 서자들도 양반 님네들이 가는 관직 다 열어주자. 예. 라는 건데 광해군 시대인데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렇죠.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신분 질서를 빨리 안정시켜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자라고 하던 시절인데 예. 풀어주자. 하층민들을 기회를 주자.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훌륭한 허초희 또 허균 그리고 또 그의 형오빠인 허봉. 특히 이 강릉 김씨 슬하의 이 세 남매만 이렇게 더 부각이 되고 막 그러는데 아까 우리 홍 작가님 말씀대로 에일 땅에서의 그 어떤 기운을 받아서 수태를 한 영향이 아닐까. 그런데 근데 이제 네. 그분뿐만 아니고 네네. 그 위에 이제 호봉 바로 위에 형이 3년 위에 형이 허성이에요. 예, 예. 네, 허성 악로 허성인데 또 그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그분도 대단한 물론이죠. 분이에요. 예. 자, 오늘 허엽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뭐 허초희를 비롯한 허균, 허봉, 허성 등등 이 허씨 집안의 그 당대 인물론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초당 이야기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허엽과 이 두부 얘기로 역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허엽 선생이 이곳에서 바닷물로 간수를 한 이 초당 두부를 자신의 호를 탁 단 초당 두부 공장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강릉의 초당은 또는 초당에 살던 이 허씨 집안의 어떤 그 두부 재벌이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또 뭔가 바뀔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이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두부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그 뭐 어떤 시간적인 그런 역사로 본다면 그렇게 그 대량 생산해서 팔았으면 CEO가 하나 나오긴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두부를 보통 이렇게 그 나누어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초당 청백리라는 네.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본다면 그래서 이제 돈벌이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경주 채부자가 뭐 이렇게 곡식을 내어주고 그런 덕을 쌓은 것처럼 아마 초당에도 그런 인물이 아마 자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좋습니다. 평소에 사실 이 역사 가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 시대.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역사 가정에 대한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교산 허균 선생님 이제 하게 되면 항상 그분의 그 계획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두부를 했더라면은 초당 두부 경영을 하셨으면은 아마 협동조합을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 오늘날로 말했을 때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고용 그런 창출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나. 이제 그런 멋집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이 같은 순서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 우리 저 이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청백리고 그렇죠. 호 자체가 초당이에요. 초당이라는 게 뭡니까? 풀로 엮은 집에서 사는 사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 또 청백리까지 됐고, 그리고 동인서인을 얘기했는데 동인의 거두라고는 했지만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치부를 했다든지 뭐 부패했다든지 뭐 청렴성이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공격을 받지 않았다. 즉 반대로 얘기해서 그분의 청렴성만큼은 서인 쪽에서도 인정을 했다. 네. 그런 분이고 더군다나 이 저기 초당 순두부에 얽힌 어디까지나 설화이긴 하지만 초당 순두부도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조차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판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차원이다. 마치 그 이 옛날 중국 쪽으로 가면 소동파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 자기가 수령 생활을 할 때에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서는 그 이걸 아주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서 내놨다라고 하는 동파육과 비견될 수 있는 게 저는 초당 순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홍 작가님 말씀도 전수표 이사장님 말씀이나 이옥 선생님 말씀이나 다 마찬가지로 허엽 선생은 그것이 어떤 그 매매 돈벌이 수단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그 도구일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여행 강원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만약에 강릉에 오셔서 초당 두부촌에 가셔서 두부를 드실 일이 있을 땐 그 두부 한 그릇에 담긴 역사를 허엽 선생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드시면 더욱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